엄마, 응급실에서 전화 왔던데 뽀미는 어쩌고 병원에 있어요?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아들의 첫 마디였습니다. 엄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왔다는데 가장 먼저 걱정한 건 강아지였어요. 전화 너머로 파도 소리와 경쾌한 음악이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죠.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새벽 3시부터 시작되는 하루를 40년간 반복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아픈 관절염도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무게도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자식 키워봤자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 아들은 다르다고 엄마의 고생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뽀미는 혼자 두면 불안해하거든요. 그럼 엄마, 병원에서 푹 쉬세요.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많이 줬을까? 너무 쉽게 줬을까? 병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인생 최대의 결심을 다졌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3시. 아직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나는 일어나 부엌에 불을 켭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관절염으로 굳어진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이 정도 통증쯤이야 40년을 견뎌온 몸이 이제 와서 뭘 새삼스럽겠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배추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한 포기, 두 포기. 노란 속잎이 드러날 때까지 겉잎을 벗겨내는 손놀림은 이제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죠. 굵은 소금을 뿌려가며 절이는 동안 창밖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내 인생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불현듯 떠오르는 준혁이의 어린 목소리. 초등학교 2학년 때였을 겁니다. 도시락 반찬으로 싸준 백김치를 친구들이 부러워했다며 자랑하던 그 작은 얼굴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때만 해도 준혁이는 엄마 손맛이 최고라며 늘 내 곁에 붙어 있곤 했죠. 젓갈 항아리를 열자 짭조름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새우젓, 멸치젓, 갈치속젓. 하나하나 맛을 보며 숙성 상태를 확인하는 일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혀끝에 닿는 짠맛이 때로는 내 인생처럼 씁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장아찌를 담그기 위해 물을 썰 때마다 칼질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탁, 탁, 탁. 리듬을 타듯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는 칼날 아래 무가 얇게 썰려나갑니다. 간장에 절인 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을 내듯 나도 세월과 함께 단단해졌습니다. 아니, 단단해질 수밖에 없었죠. 무릎이 시큰거려 잠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40년. 20살에 시집와서 25살에 남편을 잃고 그때부터 줄곧 이 반찬 가게를 지켜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명절도 없이 일했던 세월이었어요. 손톱 밑에 박힌 고춧가루 물이 빠지지 않아 늘 빨갛게 물든 손가락들. 김치 국물에 갈라지고 트튼 손등. 이 모든 게 준혁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준혁이의 대학 졸업 사진을 바라봅니다.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졸업식장에서 눈물을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반찬 가게 아줌마의 아들이 명문대를 졸업하다니 동네 사람들도 모두 놀라워했었죠. 금순 씨, 벌써 일어나셨네요? 가게 앞을 지나가던 윤태식 씨가 인사를 건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늘 이 시간에 산책을 나오곤 했어요.
아이고, 태식 씨도 일찍 나오셨네요. 날이 많이 춥죠? 추운 건 그렇다 치고 이 나이에 새벽부터 일하시는 게 걱정이에요. 준혁이가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이가 마지막으로 가게에 들른 게 언제였던가요? 6개월은 좋게 넘은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며 전화도 뜸해진 아들. 하지만 괜찮습니다. 출세한 아들이 바쁜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자식들이야 다 그렇죠, 뭐. 잘 살고 있으니 그걸로 됐어요. 태식 씨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부모 속도 모르고. 아니에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렸지만 내 아들은 다르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없다면 이 고된 삶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일어나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이 손목까지 시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늘도 단골 손님들이 내 반찬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김치를 버무리면서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가 따가웠지만 그보다 더 따가운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준혁이를 생각하며 김치 양념을 버무립니다. 언젠가는 며느리와 함께 와서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라고 말해주겠죠. 손주를 안고 와서 할머니 김치가 최고예요라고 자랑하는 날도 오겠죠. 그날을 위해 오늘도 나는 새벽을 깨웁니다. 양념이 골고루 배도록 정성스레 버무리는 손길에는 4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한숨으로 버텨온 시간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가게 안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새벽, 그리고 시작되는 하루. 나는 김치를 항아리에 담으며 중얼거렸어요. 준혁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이 텅 빈 가게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엄마의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사랑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아무 데가 없이 주고만 싶은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빗속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 발걸음이 왜 그리 다급하게 느껴졌는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준혁이었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42년을 살아온 아들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수건을 가져와 준혁이의 머리를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천천히 말해봐. 준혁이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투자 사기. 3억 원. 그 두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기꾼들은 교묘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수익을 보여주고 점점 큰 돈을 투자하게 만들었대요. 준혁이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속았다며 자신의 욕심이 화를 불렀다고 자책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그의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 넘어져 다쳤을 때도 울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준혁이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아들이 왜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니?
그러면서도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3억 원. 평범한 회사원인 준혁이에게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이었죠. 게다가 수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수미는 알고 있니? 준혁이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차라리 왜 미리 상의하지 않았냐고. 당분간 친정에 가 있겠대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씁쓸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남편 곁을 떠나는 며느리라니. 하지만 그녀를 탓할 수만은 없었어요. 젊은 부부에게 3억이라는 빚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니까요.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초라해 보여서 나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 말을 하는 순간 이미 마음의 결정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그 돈, 노후를 위해 혹시 모를 병원비를 위해 아껴두었던 돈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아들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준혁이를 돌려보낸 후 나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가 넘는 통장들. 각각에는 5년, 10년, 2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잔고를 확인하며 계산해 보니 4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3억을 주고도 1억이 남는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글프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돌이켜봤어요. 25세 남편을 잃고 어린 준혁이를 데리고 이 반찬 가게를 시작했던 날. 첫 손님이 김치를 사가며 맛있다고 했을 때의 기쁨. 준혁이가 엄마는 슈퍼우먼이라며 자랑스러워하던 모습. 하지만 그런 추억들도 현실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 해요. 40년의 세월이 담긴 그 돈을. 속이 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새벽 5시.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래도 가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김치를 담그는 손이 떨렸지만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어요. 금순 씨, 오늘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첫 손님인 경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준혁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통장 뭉치를 건넸습니다. 준혁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이게 4억이 있어. 3억은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는 새 출발하는 데 써. 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며 또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나는 재빨리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 대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살아. 알겠니?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꼭 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어린 시절의 향기가 났어요. 엄마 품에 안겨 사랑해요라고 속삭이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나보다 훨씬 큰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들고 가는 준혁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어요. 아직도 반찬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었으니까요.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만은 든든했어요.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가게를 정리할 때쯤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미가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목소리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40년 세월이 담긴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이니까요. 그날 밤 텅 빈 통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70이 된 이 나이에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새벽 3시가 아닌 2시 반에 일어나면 되고 밤 10시가 아닌 11시까지 일하면 됩니다. 준혁이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쯤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이가 빚을 모두 청산했다는 소식을 전해온 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텅 빈 통장들을 서랍에 넣으며 묘한 허전함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아들이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준혁이 부부가 찾아왔을 때 그들의 표정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안도감을 넘어서 들뜬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수미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을 띠고 있었죠. 거실에 앉자마자 수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런데 남은 돈으로 우리가 좀 쉬고 올까 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행이라고? 며느리 수미가 눈을 반짝이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리조트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몰디브, 칸쿤, 하와이. 모두 호화로운 곳들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여행하려고요. 비즈니스 클래스로 가서 5성급 리조트에 묵으면서 제대로 쉬고 오려고요. 한 달. 비즈니스 클래스. 5성급 리조트. 그 단어들이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1억이면 소박하게 살면서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돈인데 이런 호화 여행이라니요. 그래도 힘든 일 겪고 지금은 살림도 빠듯할 텐데 아껴서 돈을 좀 더 모으고 나서 가는 건 어떠냐? 엄마, 나중 생각하다가는 인생 못 즐겨요. 지금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지. 나중에 하다가 갑자기 죽으면 그게 더 원통하죠.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도 좀 즐기면서 사세요. 수미가 갑자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 순간 거실 한쪽에서 작은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미가 애견 가방에서 하얀 강아지를 꺼내 안았습니다. 포메라니안이라고 했던가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강아지였어요. 우리 뽀미를 어머니가 좀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달만요. 강아지. 나는 그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손주는 낳지 않으면서 강아지는 기르는 며느리.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손주 대신 강아지를 돌봐달라는 거니? 내 말에 수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준혁이가 재빨리 분위기를 수습했어요. 엄마, 그건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결혼하기 전부터 애는 안 갖기로 했다니까요.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애 낳으면 원하는 대로 살기 힘들어요. 나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요즘 애들은 욜로족이라고 해서 현재의 행복을 누리며 후회 없이 즐기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군요. 알았어. 강아지는 내가 돌봐줄게. 수미가 다시 환하게 웃으며 강아지 용품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료, 간식, 장난감, 옷가지들. 작은 강아지 하나에 이렇게 많은 물건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였어요.
수미는 하나하나 설명하며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뽀미는 하루에 3번 산책을 해야 해요. 아침 7시, 낮 1시, 저녁 6시예요. 사료는 정해진 양만 주셔야 하고 간식은 하루에 2개까지만요. 그리고 일주일에 1번은 미용실에 가야 해요. 듣고 있자니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만큼이나 복잡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 내가 과연 이 모든 걸 지킬 수 있을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오랜만에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그들이 떠나고 난 후 나는 강아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위로가 되었어요. 뽀미는 까만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너도 엄마가 보고 싶니? 나도 그래. 나도 내 아들이 보고 싶어. 이틀 후 준혁이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출국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고 했어요. 엄마, 우리 내일 모레 아침 비행기예요. 혹시 뽀미 데리고 공항에 나오실 수 있어요? 수미가 뽀미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새벽부터 일해야 하는데 공항까지 가는 건 무리였어요. 하지만 한 달이나 떨어져 있을 아들을 배웅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시간이 되면 가볼게. 몇 시 비행기니? 아침 10시요. 8시까지는 공항에 도착해야 해요. 8시.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뽀미와 함께 잠자리에 드는데 몸이 좀 이상했어요. 어지럽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있었죠. 당뇨약을 꾸준히 먹고 있었지만 최근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겠지. 준혁이가 돌아올 때까지만 버티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해요. 아들이 떠나기 전에 김밥이라도 싸주고 싶었거든요. 일찍 출발하느라 아침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텐데 공항에서라도 먹을 수 있게 정성껏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습니다. 뽀미가 내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이 작은 생명체가 한 달 동안 내 유일한 가족이 될 거라는 생각에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죠. 출국 당일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피곤하고 몸이 힘들었지만 아들을 배웅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고 김밥 재료를 꺼냈어요. 어지러움이 또 찾아왔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계란을 부치고 시금치를 데치고 단무지를 썰면서 준혁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소풍 갈 때마다 엄마 김밥이 최고야. 라며 좋아하던 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정성스럽게 김밥 3줄을 쌌습니다. 공항에서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게요. 예쁜 도시락통에 담아 곱게 포장까지 했어요. 그러는 동안 벌써 4시가 넘었지만 피곤함보다는 아들을 위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6시에 뽀미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강아지가 내 품에서 졸고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운 새벽 거리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김밥 도시락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한 달이면 긴 시간인데 이 김밥 맛이라도 기억하면서 엄마를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공항에 도착하니 출국장 입구에 준혁이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커다란 캐리어가 4개나 놓여 있었어요. 반가움에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짐은 잘 챙겼냐고 인사를 건네려는데 수미가 급하게 다가와 강아지를 받아 안으며 볼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뽀미. 엄마 보고 싶었지? 한 달 동안 못 보는데 어떡해. 나는 거기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수미는 뽀미와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준혁이는 어색하게 서 있을 뿐이었어요.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꺼냈어요. 김밥 좀 쌌는데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먹어. 준혁이가 도시락을 받으며 머뭇거렸습니다. 수미가 뽀미를 아는 채로 힐끔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아까 라운지에서 샌드위치랑 커피 먹었어요. 배가 불러서 그래도 나중에 배고프면 비행기에서도 기내식 나와요. 비즈니스석은 코스 요리처럼 나온대요. 수미의 말에 준혁이가 황급히 덧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배가 불러서 엄마가 드셔. 엄마도 아침 못 먹었잖아. 도시락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만든 김밥이 이렇게 거절당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즐거운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체크인을 하러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수미는 계속 뽀미에게만 말을 걸고 있었고 준혁이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앞서 걸어갔어요.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준혁이가 잠깐 돌아섰어요. 엄마, 뽀미 잘 부탁해요. 약 먹이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 걱정 마. 잘 다녀와. 수미가 뽀미를 내 품에 건네주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강아지 이마에 뽀뽀를 하고 발을 만지고 또 안아보고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나한테는 악수 한 번 없구나. 게이트로 사라지는 그들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준혁이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빈 공항 로비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품 안에 뽀미가 낑낑거렸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갑자기 현기증이 심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에만 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게 문을 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반찬을 준비해야 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칼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고 다리에 힘이 없어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10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가게 문 앞으로 겨우 기어나갔을 때 마침 지나가던 태식 씨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금순 씨, 안색이 왜 이래요? 그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구름 사이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준혁이도 저렇게 떠났겠구나.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온몸에 각종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고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어요. 의사가 와서 설명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급성 쇼크라고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했어요. 보호자분 연락처가 필요한데요. 간호사의 말에 준혁이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지금쯤 하늘 위에 있을 거라는 것을.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죠.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제전화 특유의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 왔던데. 응. 어쩌다가 쓰러졌어.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겼어. 배경에서 파도 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수미의 웃음소리도요. 많이 아프세요? 그런데 엄마, 뽀미는 어떻게 됐어요? 혼자 집에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응급실에 있다는데 가장 먼저 한 걱정이 강아지라니. 눈물이 나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대답했어요. 태식이 아저씨가 봐주신대. 아, 다행이네요. 뽀미가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거든요. 그럼 엄마 푹 쉬세요. 저희도 잘 놀다가 갈게요. 푹 쉬라니. 그 말이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이 꺼진 검은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병실의 하얀 불빛 아래서 혼자 누워 있으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모은 돈, 아들을 위해 아껴가며 살았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병실에 누워있던 일주일 동안 내 인생을 처음으로 돌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는지를.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으니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준혁이의 사진들, 며느리와 함께 찍은 명절 사진들. 그 속에서 나는 늘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아들을 위한 가면이었을까요? 태식 씨가 뽀미를 데리고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돌봐주셨다며 안심하라고 했어요. 그가 가고 난 후 나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내 또 다른 삶이 들어 있었어요. 서류 뭉치를 꺼내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2장. 하나는 15년 전에, 또 하나는 8년 전에 매입한 것이었어요. 지금 시세로는 각각 10억이 넘는 건물들이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준혁이도 동네 사람들도 그 누구도 반찬가게 아줌마가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요?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도 나는 단 한 번도 내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옷은 시장에서 가장 싼 것만 골랐고 밥은 늘 반찬가게에서 남은 것으로 때웠어요. 미용실은 1년에 한 번, 명절 때만 갔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조금씩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상가부터 시작했어요. 월세를 받아 또 다른 곳에 투자하고 그것이 또 불어나고 남들이 커피 한 잔 마실 때 나는 그 돈을 모았습니다. 남들이 여행 갈 때 나는 그 돈으로 경매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40년이 지나니 이만큼이 된 거였죠. 왜 준혁이에게 말하지 않았냐고요? 처음엔 더 모아서 한꺼번에 놀래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어요. 아들이 엄마의 재산을 알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엄마만 바라보며 살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결정적으로 마음이 바뀐 건 병원에서였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도 강아지부터 걱정하는 아들. 엄마보다 여행이 더 중요한 아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준혁이를 잘못 키웠구나.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쉽게 줬구나. 휴대폰을 들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최영민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좀 뵙고 싶은데요. 유언장 작성건으로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영민 변호사는 내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부동산 거래할 때마다 법률 자문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 재산을 아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변호사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나는 담담하게 최근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4억을 준 일,
병원에 실려간 일, 그리고 아들의 반응까지. 영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어머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네요.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르침이 뭔지 보여주려고요. 유언장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상가 건물 2채를 포함한 전 재산 20억 중에서 15억은 지역 독거노인 복지센터에 기부, 5억은 날 돌봐준 태식 씨에게 증여, 그리고 준혁이에게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집만 남기기로 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유류분이 있긴 하지만 어머님이 생전에 준 4억을 고려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것이 내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가르침이라고 믿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지센터에 들렀습니다. 그곳에는 나처럼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많았어요. 자식이 있어도 혼자인 사람들, 자식이 없어서 혼자인 사람들, 모두가 외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죠. 이금순 어르신, 오늘은 몸이 좀 어떠세요? 센터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나는 가끔 반찬을 만들어 이곳에 가져다 주곤 했거든요.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둘러보러 왔어요.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어르신들을 바라봤습니다. 다들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가족이 없어서 혹은 가족이 있어도 버림받아서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는 더 나은 편일지도 모르죠. 적어도 나에겐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혁이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화면 속의 아들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뒤로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그래, 재미있니? 나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신나게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스노클링을 했다느니, 선색 크루즈를 탔다느니, 수미도 화면에 나타나 손을 흔들었죠. 어머니, 뽀미는 잘 있죠? 응, 잘 있어. 통화가 끝난 후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엄마가 병원에서 일주일이나 있었다는 것도, 지금도 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다는 것도,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겠죠.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일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70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 아들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그것이 결국은 아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고 믿는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유난히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뽀미가 내 발치에 와서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작은 온기가 전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제 며칠 후면 준혁이가 돌아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게 할 거예요. 평소처럼 반가워하고 평소처럼 맞이하겠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한 달이 지나 준혁이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온다는 전화를 받고 나는 평소처럼 반찬을 준비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식사라는 생각에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어요. 햇볕에 그을린 준혁이와 수미가 서 있었습니다. 뽀미를 보자마자 수미가 환호성을 지르며 강아지를 안아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뽀미. 엄마 보고 싶었지?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준혁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몸은 괜찮으시고? 이제야 묻는구나.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내 안부를 묻는 아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밥 먹자. 배고프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동안 부부는 여행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조용히 듣기만 하던 나는 아들의 말이 끝나자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 좀 있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엄마랑 같이 어디 좀 갔으면 해서. 나는 담담하게 준비를 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70년을 산 노인의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최영민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들어가면 알게 될 거야.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영민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미 준비된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준혁이와 수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부부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준혁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나는 계속했어요. 사실 엄마한테는 반찬 가게 말고도 다른 재산이 있어. 강남에 상가 건물 2채가 있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미가 먼저 반응했어요. 상가 건물이요? 강남에? 영민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감정평가서가 나왔어요. 준혁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현재 시세로 총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그 숫자에 준혁이 부부의 입이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수미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이런 걸 숨기고 계셨어요? 준혁이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숨긴 게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야.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를 부른 건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알려주려고. 영민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준혁이가 급하게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읽는 동안 그의 얼굴색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수미가 옆에서 같이 읽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15억을 복지센터에 기부한다고요? 5억을 이웃 아저씨한테 준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너희한테는 내가 살고 있는 집만 남길 거야. 준혁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평생 날 속였어요? 그 많은 재산을 숨기고 있으면서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겠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사기당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엄마는 그런 돈이 있으면서도 모른 척 했단 말이에요? 너한테 4억을 줬잖니. 그게 전부였어요? 24억이 있으면서 겨우 4억? 수미도 가세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평생 어머니 모시려고 했는데, 평생 모시려고 했다고? 나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이미 결정한 일이야.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영민 변호사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유류분을 주장하실 수는 있지만 이미 생전에 받으신 4억을 고려하면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준혁이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 질문에 나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진짜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준혁아,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준혁이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걱정한 게 뭐였지? 엄마였니? 강아지였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미가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게 내 결정이야. 너희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잘못 키웠기 때문이야. 이제라도 바로잡으려는 거지.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반성의 눈물인지 돈을 잃은 것에 대한 아쉬움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나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집은 너희한테 남길게. 작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내 힘으로 살아가. 그게 엄마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준혁이가 무언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찾아온 어지러움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끝까지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이는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한이 드는 것 같기도 했죠. 그래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김치를 담그려고 배추를 들자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겨우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갑자기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파왔어요. 으악! 나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상했어요. 단순한 체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다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어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쓰러졌어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희미하게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금순 씨, 금순 씨, 태식 씨였나 봅니다. 그의 당황한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내 팔에 주사를 놓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폐혈증입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해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 하는데. 폐혈증?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아, 이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세균 감염이 온몸으로 퍼진 거겠죠. 의사가 계속 무언가 설명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아들, 연락해주세요. 간신히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준혁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한참 후에야 연결됐나 봅니다. 네, 어머님이 위중하십니다. 최대한 빨리 오셔야. 전화를 끄는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마 준혁이가 바로 올 수 없다고 했나 봅니다. 그래, 이제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오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식이 들었다 나갔다를 반복했습니다. 깨어 있을 때마다 옆을 봤지만 준혁이는 없었어요. 대신 태식 씨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번갈아 가며 지켜주고 있었죠. 금순 씨 힘내요. 곧 나을 거예요.
경숙 씨가 내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나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내 몸은 내가 잘 알아요. 이미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준혁이가 왔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온 모양인지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걱정과 원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엄마, 왔니?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병원에서는 폐혈증이라는데 나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어릴 때 그 해맑던 얼굴은 어디로 갔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욕심과 원망으로 가득한 얼굴이 됐을까? 수미는 병실 밖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가끔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죠. 아니, 집이 진짜 작다니까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이 그렇게 초라한가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상관없었어요. 곧 모든 게 끝날 테니까. 밤이 깊어갈수록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써도 답답했어요. 의사들이 뭔가 열심히 치료를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새벽 3시. 평소 같으면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뜨기도 힘들었어요. 희미하게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산소 포화도가.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나는 평온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달까요?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차가운 물에 손 담그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눈을 떴을 때 태식 씨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금순 씨, 제가 꼭 약속 지킬게요. 복지센터 어르신들 잘 돌볼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돈이 좋은 곳에 쓰이겠구나.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어요. 준혁이는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장례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벌써부터 씁쓸했지만 이해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의식이 또렷해진 순간 나는 간신히 준혁이를 불렀어요. 준혁아, 내 엄마, 미안해.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 전에 다시 의식이 흐려졌어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곧 해가 뜰 시간이었죠. 40년 동안 매일 맞이했던 새벽이지만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았어요. 숨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 느려졌어요. 멀리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모든 게 아득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나는 준혁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그 맑은 목소리를.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 비록 끝이 이렇게 됐지만 여전히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평온함만이 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70년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내 방식대로 살았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후 준혁은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반찬가게 단골 손님들, 동네 이웃들, 복지센터 직원들, 모두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정작 아들인 자신은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분노와 원망이 더 컸어요. 이 코딱지만한 집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수미가 현관문을 쾅 닫으며 나간 게 어제였습니다. 뽀미를 안고 큰 가방을 끌며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20억이라는 재산이 날아간 순간 아내마저 떠났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가 남긴 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갈비찜, 잡채, 나물들. 이제는 다 상했지만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이니까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준혁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는 혈압약과 당뇨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약봉지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다는 걸 왜 제대로 몰랐을까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회색, 남색, 어두운 색 옷들만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낡은 것들이 앞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옷깃이 헤어지고 단추가 떨어진 것들. 어머니는 새 옷을 사지 않고 이런 낡은 옷만 입고 다니셨구나. 서랍장을 열자 낡은 수첩이 보였습니다. 표지에 준혁이 육아일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1983년 3월 15일. 오늘 준혁이가 태어났다. 3.2kg. 입을 벌리며 오물거리는 모습이 아기새 같아서 사랑스러웠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첫걸음을 떼었다. 넘어질까봐 하루 종일 따라다녔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하지만 행복하다. 오늘 엄마라고 불렀다.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열이 40도까지 올랐다. 밤새 안고 있었다. 제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란스러웠을 시기까지도 아들을 위한 기록은 계속되었습니다. 애아빠가 떠나버렸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어린 아들을 생각하면 더 힘을 내야 하는데 두렵고 무섭다. 외롭고 힘들지만 준혁이가 있으니까 힘을 내야 한다. 육아일기는 준혁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된 아들의 성장 과정. 그 속에는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으로 발견한 것은 가계부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가계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준혁은 가장 오래된 것부터 펼쳐봤습니다. 수입 김치 판매 5,000원, 깍두기 판매 3,000원, 지출 준혁이 우유값 1,000원, 학용품 2,000원. 수입란에는 작은 금액들이, 지출란에는 대부분 준혁이를 위한 항목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어머니 자신을 위한 지출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준혁이가 참고서 사달라고 해서 오늘은 저축을 조금밖에 못했다. 준혁이 학원비가 올라서 이번 달은 허리띠를 더 조여야 할 것 같다. 메모들을 읽으며 준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구나.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었구나. 통장들도 나왔습니다. 10여 개가 넘는 통장들. 거래 내역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입금은 꾸준히 되어 있는데 출금은 오로지 준혁이와 관련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전세 자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4억 원. 침대 밑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편지 봉투들이 가득했어요. 받는 사람은 모두 사랑하는 내 아들 준혁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지만 한 번도 붙여지지 않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혁아, 오늘도 전화가 없었구나. 바쁜 거 알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잘 지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두 번째 편지. 며느리가 명절에 오지 말자고 했다며? 속상하지만 이해한다. 젊은 사람들도 쉬어야지. 엄마는 괜찮아.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들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끝없는 이해와 용서.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은 편지들. 마지막 편지는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쓴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요즘 몸이 좀 안 좋다. 혹시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너무 슬퍼하지 마. 엄마는 충분히 행복했어. 너라는 아들이 있어서. 비록 마지막이 이렇게 됐지만 엄마는 끝까지 너를 사랑해.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쥔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이제야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새벽 3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며 자신을 키운 어머니. 손가락이 굽고 허리가 휘도록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고 하지 않은 어머니. 평생 모은 돈을 선뜻 내주고도 더 못해줘서 미안해하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에게 자신은 무엇을 했나요?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강아지를 먼저 걱정했고 돈이 없다고 원망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화만 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준혁의 울음소리가 빈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과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떠나셨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어머니 방을 붉게 물들였어요. 준혁은 어머니가 앉으시던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어머니가 보셨을 풍경, 그 외로운 풍경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숨이었어요. 아마 이혼 서류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지만 준혁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과 외로움을 왜 몰랐을까요? 왜 그때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받은 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밤이 깊어가는 빈집에서 준혁은 어머니의 사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평생 받은 사랑의 무게가 이제야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에 보답할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